자,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은서 몇 번 했나요? 예? 당연히 2번이죠. 맞은 거 너무 훌륭. 이거는 이제 수줍게 대답하면 안 되고 자신감에 차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단어나 씻고 종결형이 반복하고 있고 우리 1번에 나와 있는 음보가 뭐였어? 끊어있는 단위였잖아요. 그쵸? 음보가 반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산수의 나무의 농사에서는요. 자, 그럼 2번 보도록 할 텐데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승민이 몇 번 했니? 3번이 그 있잖아. 그 초요일반 친구들도 3번에 많이 다 찍었더라. 3번에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게 아니고요. 혹시 은서 몇 번 했니 이거? 2번. 허진이 2번. 은수 2번. 하은이 4번은 뭐야? 오케이. 일단 알았어. 토요일 애들도 다 3번을 찍어놨어.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줄 알고 너 그래서 3번 찍었지. 이런 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타임어택이다 보니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특히 그럴 때일수록 뭐 서술형의 조건, 발문에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이거를 의식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 일단 답은 2번이고 자, 일단 봐봐. 디귿, 미음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기억이 왜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일단 일단 나부터 보자. 나의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는 부분 있지. 어디에 있어? 먼 곳에 불빛 있어. 가의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는 부분 있어. 그늘 또한 나무에 한해 농사. 근데 시적 여운을 남기진 않았다는 거야. 알겠지? 앞구절은 맞지만 뒷구절이 우리가 배운 바 없잖아. 그죠? 그리고 보통 시적 여운을 남길 때는 약간 시상을 마무리, 그러니까 이 시 자체를 명사로 마무리하면 여운을 준다고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해. 혹은 말줄임표라든지 도치라든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객관식 하나 틀린 애도 이거 하나 틀려놨어. 적절하지 않은 줄 알고. 어쨌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가와 유사한 함축적 의미가 드러난 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는 그늘이죠. 서진이 몇 번 했니? 5번이죠. 근데 있잖아. 그늘이 의미가 뭐였어? 배려, 위안, 위로였지? 근데 5번 선지는 애초에 작품 명이 배려인데. 그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하은이 몇 번 했니? 4번이죠. 이거는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이고 이거 학교 필기에 뭐 이 부분이랑은 살짝 범주가 다르긴 한데 별표가 쳐져 있었어. 이거는 이제 잘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고.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보기에 가가 의미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그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건에 그늘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들이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베푸는 공간. 이다. 종결은 이렇게 적어주면 훨씬 더 좋겠지. 자, 일단
이따가 서술형 뭐 적었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제가 이따가 좀 돌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규리 6번 몇 번 했니? 1번이죠. 이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고모는 부양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훈이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고모가 훈이의 해외 취업을 반대한 이유는 뭐야? 얘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주어야 내가 전쟁으로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 전쟁에게 복수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였죠. 그쵸? 그래요. 자, 다음 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도 복수고 나도 복수입니다. 가는 어떤 복수죠? 그쵸? 전쟁에 대한 복수고요. 나는 훈이가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라고 하면서 내가 그게 무서워서 이야기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어쨌든 그러면 다시 은서로 돌아와서 7번 몇 번 했죠? 3번 맞습니다. 가는 인물과 사회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전쟁과 서술자 나는 인물의 우연적 사건 속에서 생겨난 일이다. 아, 오케이, 좋아요. 아니. 나는 현실보다는 인물들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그래, 훈이와 나와의 갈등에서 비롯됐죠. 그래요. 8번 보겠습니다. A에 나타난 서술자의 위치 및 서술상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A에 나타난 이든 어디에 나타난 이든 간에 카메라 워커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선지를 보면 있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엄청 많아.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 중에서도 특정 내용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는 것 같은데 A를 보면 줄줄줄줄 뭡니까? 전부 A가 어딨지? 그래.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 쭉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뭐예요? 내면이야. 누구의 내면이겠어 당연히. 서술자고 주인공인 나의 내면 서술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걸 찾으면 되는 것이고 승민이 8번 몇 번 했니? 1번이라고 8번은? 2번이에요. 일단 볼까? 1번 보면 조모래기들은 도깨비불만 보며 내 그르니 내 오르니 하며 짜그락거리기 일쑤였고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얼른 쉬쉬하면서 도깨비가 듣겠다고 나무라주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도깨비가 들으면 무엇이 어떻다고 불똥 끄듯 서두르며 말리려 들었을까? 근데 이거는 다 뭐야? 약간 나의 내면이 아니라 서술자의 내면이 아니라 바깥 사건에 대한 서술이잖아. 그치? A 부분은 서술자의 내면에 대한 서술이고 2번 봐봐.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나비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갔던 아뜰리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뭐만 알면 돼. 이거 뭐구나? 내면 서술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A 부분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 중에서도 내면 서술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아, 9번 몇 번 했어? 당연히 4번이죠. 왜 4번이야? 나는 그치 훈이가 서울로 가자는 나의 제안을 거절할 것으로 예상한 게 아니고 당연히 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훈이가 거절해서 놀랐지? 뜻밖이네 라고 생각했지. 좋아. 10번 보자. 이 글의 다음 소재의 상징 의미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빈칸에 들어가 적절한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답 쓸게요. A는 소시민, B는 고단한 현실, C는 좌절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1번 볼게요. 이따 서술형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11번. 하은이 몇 번 했니? 몇 번이라고? 아, 못 들었어. 그치, 5번 맞아요. 자, 봐. 이것도 학습 활동에 있었던 내용이야. 서술자를 시점을 바꾸는 게 아니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서술자를 나에서 훈이로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 나는 뭐를 다이렉트로 겪었습니까? 전쟁을 다이렉트로 겪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비판과 전쟁으로부터 얻은 어떤 비참한 현실 이런 걸 더 잘 드러내줄 수가 있는 거고, 훈이는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산업화 도시화의 부조리를 직접적으로 겪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11번은 5번이고, 이것도 뭐야? 학습 활동에서 별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두 서술형으로 나와도 적을 수 있어야 돼.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문제는 솔직히 너무 쉽잖아. 그지? 아,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또 한 명 시켜서 몇 번이냐고 하면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려나. 은사야, 12번 몇 번 했어? 그치, 말도 안 되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13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오케이. 글이 조금 길어서 그래. 텍스트가 조금 길어서. 승민이 13번 몇 번 했니? 4번 맞습니다. 자, 달리 설명 안 할게요. 넘어갑니다.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진이 몇 번 했지? 4번 맞습니다. 몽규는 자신의 생각을 펼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촉구하는 것이 진정한 문학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야? 이념. 그치? 이념과 어떤 사상투쟁으로서의 문학이 되는 거야. 동주는 그렇게 안 보지. 동주는 문학을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바라보고 그 자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종균이 몇 번 했니? 1번이죠. 자, 타령 대상이 화려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프레임 인. 여기 있잖아. 기억에 적용할 시나리오 기법 맞고, 내가 그것보다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5번 선지 몽타주. 이거 기억나시나? 작년 학교 기출이라고 제가 동주 수업 끝난 뒤에 뒷부분에 학교 기출 문제 풀 때 언급을 했던 건데 실제로 이게 답이었고요. 몽타주가 뭐였죠? 짧은 장면을 연속해서, 짧은 여러 장면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게 몽타주였어. 여기 나와 있네. 같은 시각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극적 관계나 극적 정황의 장면을 급격하게 번갈아 보여주는 게 몽타주야. 근데 사실 여러분 알죠? 동주에서 몽타주가 드러나는 장면은 없어. 근데 작년 학교 기출에서니까 이 문제에서는 있잖아. 동주 본물에 나온 어떤 촬영 기법 이거 그대로 집어넣긴 했어, 그렇지? 근데 작년 학교 기출에서는 상관없는 장면에 요거랑 잘 알맞는 시나리오 기법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어쨌든 몽타주는 짧은 장면을 연속해서 막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6번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이 틀렸고요. 약간 부담을 느끼려는. 하은이 16번 몇 번 했니? 훌륭해. 5번 맞습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5번에 어디가 거슬려야 돼?
이 부분이 거슬려야 돼. 전면에 드러낸다라는 건 뭐야?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회적 기법은 뭐야? 그 자체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파수꾼도 독재를 다이렉트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야? 파수꾼이라는 뭔가 좀 뭐랄까? 좀 동화적인 이야기 속에 그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자,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풀비린내에 대하여입니다. 자, 17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은서 17번 몇 번 했니? 3번 맞습니다.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의 반어적 표현이다. 풀비린내의 반어는 없어. 18번 넘어갈게요. 적절한 것은입니다. 적절한 것은. 승민이 18번 몇 번 했죠? 5번이죠.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19번에는 이제 외부 작품이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볼까요? 서진이 19번 몇 번 했니? 3번 맞아요. 사실 있잖아. 작년에도 마찬가지야. 작년에도 산수윤하고의 농사지문하고 이성부의 벼라는 외부 작품이 같이 나왔는데 이 둘을 엮어서 푸는 문제도 이성부 벼랑 전혀, 그러니까 이성부 벼를 아예 몰라도 산수윤하고의 농사만 알아도 답을 찍을 수 있는 문제였어.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윗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만 찾으면 돼?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찾으면 돼. 물론 이제 잊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읽긴 해야 되고,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랑 풀비린내에 대하여랑 비슷하게 생태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문명의 이기 안에서 모비판적으로 살았던 삶의 태도를 성찰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풀비린내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지. 자동차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20번인데요. 다음 아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어디까지 시켰지? 하은이 시켰나 내가 방금? 안 시켰어? 하은이 20번 다 몇 번이야? 4번이죠. 자, 나의 지은이 뭐라고 했어? 나는 모든 과제가 싫어. 배고픈데 매점이나 갈까? 관련성의 경률 이만한 거 맞죠? 관련성의 경률이 뭐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관련성의 경률이었잖아, 그치? 내가 분명히 말한다. 대화의 원리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21번 봅시다. 다와 나의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담화관습의 예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의 밑줄 친 부분 볼까요?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 맛있는 음식은 전혀 없고 담백한 것뿐이다. 부끄러울 따름일세. 라의 밑줄 친 부분 밥그릇을 건네주며 아이고 체린 게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겠네. 둘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담화관습 뭐야? 담화관습이 우리 세 가지밖에 없었어. 그치?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관습이죠, 그쵸? 우리가 배운 담화관습 뭐 있었어?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 돌려 말하는 관습 이거 세 개밖에 없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러면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이 드러나는 부분을 1번부터 5번 선지에서 찾으면 되고요. 그러면 21번 답은 자연 5번이 되겠죠?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십시오. 이거 겸손하게 말한 거 맞잖아, 그치? 자, 22번 보기에 속담과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끼리 묶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휘 문제다, 어떻게 보면, 그지? 은서 22번 몇 번 했니? 문제를 아니, 그래, 잘못 연결된 것끼리 묶은 거 맞아. 너 제대로 연결된 걸 묶었어? 왜 그랬을까? 넌 다 몇 번 했는데? 2번? 그러네. 답 3번이죠. 정확히 2번의 반대입니다. 야, 이런 거 실수가 왜 이렇게 작지? 이런 실수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다음 23번 넘어갈게요. 보기의 대화가 지닌 문제점과 그것을 수정한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야, 요즘 인상 깊게 본 영화 어떤 게 있어? 영화는 인생을 추적해놓은 예술인 것 같아. 영화를 보면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도 있으니까 민경아 너도 영화 좋아하니? 어긴 경률이 너무 많아, 그치? 너무 많이 말하기도 하고 결국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그치? 그리고 아니 뭐 어쨌든 그냥 위배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적절한 것을 수정한 답변으로 적절한 것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민이 23번 몇 번 했죠? 5번 맞습니다. 자, 관련성이 경률 위배. 나는 원더라는 영화가 참 인상 깊었어. 뭐 당연한 거. 양의 경률도 위배했지만 수정한 답변이 뭐야? 수정한 답변에 좋아하는 영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올바르게 소장했다고 볼 수가 없겠지. 자, 24번인데요. 24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면 경률은 뭐야? 표현하는 역사예요. 표현하는 범양의 경률 사용하였다. 이렇게. 이러면 30자가 5가 되는데 뭐 어쨌든 이거를 잘 줄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여기까지가 교과 범위야. 교과 범위 서술형만 제가 좀 볼게요. 경향의 경리는 말이 있었죠. 점오로 하자 이거. 점오. 아니 이게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이거는. 뭐 오케이 잘했어. 좋아요. 다른 그래. 나 틀리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뭐랄까? 좀 더 성의 있게 써면 좋겠다. 을 사용하였다 정도로 써야 알겠지.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돼, 서술. 어쨌든 이거는 점으로 하자고. 이거 아예 안 적었어? 이 정도는 적을 만한데 이거는 뭐 그래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 이건 아예 딴소리잖아. 이거는 완전 이 작품의 어떤 주제랑도 거의 비슷한 거야.
나왔을 것 같고. 이것도 하나도 못 적었네? 아,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구나. 어. 4번? 이게 이제 이거잖아? 그지? 근데 뭐 그렇게 봐도 돼. 그렇게 봐도 똑같긴 한데. 그러니까 봐봐. 얘는 있잖아.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했대도 고전을 했다. 오케이? 또 그러고 춤추고. 그 말이지. 이거를 이제 꽃을 피우는 눈이 배려를 했다, 위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본인의 주장 그거잖아, 그지? 근데 제목이 첫사랑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랑을 이루려는 노력이라 이 배려라는 맥락이랑은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응? 응. 너 할 거야, 할 거야. 이거 일단 교과 범위만 다 하고 나서 다시 할 거야. 네. 혼란스럽고요. 예? 그래? 너 가져. 축하한다. 실패되면 뭐야? 실패되면 뭐야? 단어 특정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치. 근데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말이 꼭 있어야지. 이 말은 꼭 있어야 돼. 그들에 대해 이해가 알겠지. 조금 어렵다. 자, 이거는 잘 적었어. 근데 약간 글을 조금 더 잘 썼으면 좋겠다. 잘 적었어, 잘 적었어. 잘했네, 잘했어. 꼼꼼하게 잘 풀었네. 그땐 희망이 돼. 아니, 좀 어려워요. 오케이. 괜찮네.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러니까 올라갈 여지가 충분해. 아예 막 저기 아니니까. 선생님 외웠지? 너 몇 점이었더라? 말할 수 없어? 예. 네. 지금 말하는. 말하기 창피해? 예. 용균이는 몇 점 나왔냐? 점수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3등급 문 열고 들어갔던. 한등은 문 열고 들어갔다는 거는 3 후였다 이 말이야? 문 열고 3 초였다? 초. 몇 문제 한두 문제 더 맞았으면 2등급이었다 이거지? 아니 그
이거 나오기 전에 EBS 기준표로 봤을 때 2등급이었어가지고. 아, 뭐 그럴 수 있지. 아, 하은이는 나 물어보지도 않았어. 몇 등급 나왔어? 몇 등급인지 알려줘. 4등급? 60점 돼? 승민이는? 5등급? 선생님 안 물어볼게. 너무 민망해하니까. 얘들아 있잖아. 25번부터가 이제 외부 작품인데 혹시 이 지문 못 푼 사람 있나요? 아예? 이 지문은 다들 손은 됐어? 은서도 이 지문 손은 됐니? 좋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비문학을 풀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실어증에 대해 묻는 문제야. 실어증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래. 오케이, 알겠어. 자, 밑에 보면 브로카 영역이라는 데가 있대.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라는 걸 명명을 했으니까 브로카가 발견한 영역을 브로카 영역이라고 명명한 거야. 이름 지었다 이 말이지. 이게 손상되면 브로카 실어증이래. 자, 다음 이후 베르니케라고 또 나옵니다. 베르니케는 두 정력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실어증. 여기는 베르니케 영역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론이 발전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에 뭐가 있대요?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래. 얘들아, 결합주의 이론이 뭐야? 뇌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끼쳐가면서 우리가 발화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결합주의 이론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이 언어적인 모든 걸 다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영역들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말이겠지? 그래. 자,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은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베르니케 모형이라는 게 있대요. 얘는 있잖아.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에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 언어가 처리된대. 이들 간의 정보 교류. 이후 1885년 리시트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를 주장했느냐? 리시트하임 모형을 주장했는데 리시트하임 모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봐봐. 뒤에 보면 베르니케 모형, 브로카 영역, 그리고 개념 중심부라는 파트가 있다. 얘네가 결합주의 이론이잖아. 각각 서로 영향을 끼친다가 결합주의 이론이지, 그치? 지들끼리 막 영향을 끼쳐가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말을 뱉는다. 이게 리시트하임 모형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봐. 베르니케 영역은 이제 이들의 각각의 역할을 봐야 돼. 얘는 첫 번째 역할, 머릿속 사전이래. 자, 그래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 출해. 다음 볼까?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 자,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한대. 그래서 문장, 발화를 생성한대. 자, 다음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봐. 이들 각각의 영역이 있잖아.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야. 자, 봐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우선 듣기 과정은 찾으셔야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우선 듣기 과정은 찾아봐. 우선 듣기 과정은 찾으셨나? 얘는 베르니케 영역 개념 중심부의 순서로 한대. 자, 요게 어떤 과정이야? 요게 듣기 과정이다. 자, 그럼 봐. 이게 왜 듣기인지를 니들이 텍스트를 읽고 그냥 이래서 듣기구나 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봐봐. 듣기 과정. 베르니케 영역이 뭐해요? 소리의 형태로 이 단어들이 저장돼 있는 머릿속 사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봐. 하은이가 나한테 뭐라 말해. 그럼 내 머릿속에 베르니카 영역에서 하은이가 말한 단어들을 전부 이제 찾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찾은 단어들을 해석하는 건 어디서 한다고? 개념 중심부에서 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듣기 과정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알겠지? 알겠지? 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 다음에 봐봐. 이에 비해 말하기 과정은 자 이제 말하기다.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으로 가는데. 자 그럼 생각해봐. 말하기가 있잖아. 듣기보다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해. 그래. 자 봐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는 한 큐에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일방향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는 갈 수 있어. 근데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진이 이해되고 있지? 마찬가지야.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갈 수 있어. 근데 브로카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는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베르니케 영역에서 브로카 영역은 서로 정보가 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봐. 일단 말하기 과정이잖아. 개념 중심부에서 의미를 형성해야겠지. 그리고 브로카 영역에서 단어를 조합하기 전에 뭐 해야 돼? 내 머릿속 사전에서 이 단어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원래는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카 영역으로 가야 돼. 왜냐면 의미를 형성한 후에 이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머릿속 사전인 베르니카 영역에서 찾아야 되니까. 근데 한 번에 못 가. 못 가니까 브로카 영역을 한 번 거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 자 그럼 봐봐. 이제 가 볼래? 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우리 27번 볼까? 자, 가의 이유를 추론한 뒤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가 뭐라고요? 왜 말하기는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칠까? 왜 이렇게 번거로울까? 그 이유는 뭐라는 거야?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에 못 가니까 브로카 영역을 잠깐 거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답은 당연히 몇 번이냐? 4번이지. 자 다시 돌아온다 본문으로. 자 아래 다시. 자 그럼 보세요. 말하기야. 개념 중심부에서 이미 만들었지. 그리고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끄집어낸다.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으로 가서 그 단어들을 조합한 뒤에 내가 입 밖으로 내는 거야. 이게 뭐야? 리시타의 모형에서 주장하는 말하기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되는데. 됐어? 좋아. 자 그럼 봐봐. 그런데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는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의 모형에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 그래, 자 봐봐.
다른 기관을 움직이는 과정이 리시트한 모형에는 없네. 그리고 개념 중심부의 위치를 규명을 못해. 그러니까 개념 중심부라는 데가 있대. 근데 어디 있는지를 말을 못해. 그래서 이게 뭐야? 리시타의 모형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모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후 실험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하나 더 발견됐어. 이를 토대로 어쨌든 1964년 게시윈드는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래, 다음. 자, 이 모형은 뭐냐? 그는 리시타임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고, 자, 봐봐. 요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야. 그럼 브로카 영역이랑 베르니케 영역만 남았지, 그치? 하고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운동 영역, 각회 요렇게 하자. 다음 그림은 게시윈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형으로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청각 영역과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시각 영역. 그래. 기본 청각 영역, 기본 시각 영역이 있네.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발견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뒤에 봐. 그림은 게슈윈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형으로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청각 영역,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시각 영역,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라는 4개의 언어 중추를 자 그럼 봐.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는 언어 중추가 맞아. 근데 기본 청각 영역과 기본 시각 영역은 언어 중추가 아니야. 왜냐면 언어 중추 몇 개라고 돼 있어? 4개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 다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게시윈드는 기존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는 대신 청각 형태로 단어가 지정되어 있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아, 자 그럼 봐봐. 베르니케 영역에서 원래 하던 역할이 뭐였어? 단어가 청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사전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뭐의 역할도 한다는 거야? 사라진 개념 중심부의 역할도 한다는 거야. 개념 중심부는 뭐 했지?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했잖아. 그죠? 자, 즉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한 뒤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봤대. 브로카 영역에서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외에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구하는 역할을 추가하였다. 자, 그럼 봐봐. 브로카 영역이 원래 하는 역할이 뭐야?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과 발화를 생성하였는데요. 추가로 뭐도 한다는 겁니까? 운동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동 영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운동 영역에서는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프로그램을 근거로 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신경적 지시를 내리고 각회는 베르니카 영역과 인접해 있대. 이렇게 붙어 있대. 시각은 청각 정보로 바꿔주고 청각은 시각 정보로 바꿔주고. 자, 얘들아, 그럼 있잖아.
이 각각의 영역별로 얘네가 뭐 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숙지를 했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듣기, 뭐 말하기, 쓰기 뭐가 됐던 간에 우리가 언어적인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영역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이 모형에 의하면 듣기 과정은 기본 청각 영역, 베르니케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자, 듣기. 이게 듣기 끝이래. 자, 얘들아, 기본 청각 영역 뭐라고? 듣기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역이야. 기본 시각 영역은 뭐야? 쓰기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역이겠지, 그치? 자, 그럼 봐봐. 기본 청각 영역에서 들었어. 그럼 베르니케 영역에서 뭐 해야 돼? 단어를 찾고 나서 의미 해석까지 하면 끝이라는 거야. 오케이? 듣기는 쉽네. 자, 근데 다음 보자. 말하기 과정은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이래. 자, 말하기.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이게 말하기다. 자, 그럼 볼까? 베르니케 영역은 의미를 형성하겠지. 그걸 브로카 영역으로 보내서 단어를 조합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동 영역에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적 지시라는 게 뭐야, 얘들아? 말을 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입술을 움직이고 성대를 조여야 되잖아. 이 명령을, 이 프로그램을 누가 짜준다는 거야? 브로카 영역에서 짜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승민이 이해되냐? 좋아. 읽기나 쓰기 과정도 듣기나 말하기 과정과 유사하지만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 형태이기 때문에 각 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다. 자, 그래 봐봐. 지금 듣기랑 말하기 했는데 읽기랑 쓰기도 있다. 자, 그러면 읽기 영역은 뭐겠습니까? 각 회가 추가되는데. 자, 그럼 봐. 읽기는 일단 뭐 해야 돼? 기본 시각 영역으로 시각 정보가 들어와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베르니케 영역은 어떻게 돼 있어? 단어가 청각의 형태로 저장돼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보자마자 어떤 의미인지 알 수는 없어. 어디서 바꿔줘야 돼? 각회에서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서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쓰기 영역은 내가 의미 형성을 했어. 근데 의미가 어떤 형태야? 청각 형태네? 그럼 다시 각회로 가서 뭐야? 이 청각 형태 정보를 시각 형태로 바꿔준 뒤에 브로카 영역으로 가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내가 써야겠지. 운동 영역에서 신경적 지시를 내리고. 이게 있잖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떠올릴 수는 없어. 그거는 고1이 할 수 없는 작업이야. 하지만 러프하게나마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지문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막 줄줄줄줄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5번은 풀 수가 있다. 25번은 답이 3번입니다. 자, 왜 3번이에요? 언어 처리 과정의 표준형이 우리 이 문제의 위에 볼래? 본문?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은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은 누가 주장했는데? 게슈윈드가 주장했어? 베르니케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3번이다. 자, 26번 보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은 리시트아이 모형, 니은은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입니다. 일단 26번에 나 이거 왜 26번에 4번이라고 그랬지? 27번이 4번인데. 어쨌든 자, 26번에 있잖아. 2번 선지를 많이 낚였다. 2번 선지 볼까? 니은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을 새로운 언어 중추로 추가하였다. 이 둘은 언어 중추가 아니라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언어 중추 4개는 뭡니까? 운동 영역, 프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각회 이렇게 4가지뿐이야. 답은 5번인데요. 5번 선지를 보면 기역과 니은 모두 베르니케 영역의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아 맞잖아. 이거 플러스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베르니케 게신드 모형에서 주장한 거지. 기존의 베르니케 영역에서 담당하던 단어가 청각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말 자체는 전혀 모순이 없어요. 그죠? 그죠? 28번 넘어갈게요. 28번이 뭐 킬러라면 킬러였는데 자 뭐래? 3과정이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르니케 영역, 각회,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이라고 했어. 근데 있잖아 사실 고수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27번 문제랑 28번 문제랑 사실상 정답 선지가 같네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왜냐면 봐봐. 베르니케 영역에서 뭐 해요? 지금 뭐 하지? 지금 쓰기 하고 있네, 그치? 베르니케 영역에서 의미를 형성하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청각 형태로 의미가 저장돼 있으니까 이거를 시각으로 각회에서 바꿔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쓰기를 할 수 있겠지. 쓰는 건 쓰기 눈으로 하는 거니까. 오케이? 각회에서 바꿔줘. 바꿔줬어. 자,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으로 다시 보낸대.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으로 간다는 거야. 왜? 브로카 영역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니까. 예? 베르니케 영역 왜 보내는데? 왜 보내겠습니까? 27번의 정답이랑 똑같죠. 왜냐면 각회에서 프로카 영역으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면 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 브로카 영역에서 만들고 운동 영역에서 신경적 지시 내려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입술을 움직이고 성대를 조이면서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의 베르니케 영역은 그냥 무슨 역할만 하는 거야? 그냥 브로카 영역으로 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야. 이게 답은 3번이에요. 자, 예. 질문에서 예. 베르니케는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하는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어디? 그 그림 바로 밑에 있는 세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즉 하고서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는 수용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하는 데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건 가에서 했어. 가에서 하고 나에서 시각으로 바꾼 뒤에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베르니케 영역은 진짜 통로 역할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29번입니다. 자, 봐봐. 보기를 보고 리시타인과 게슈인드가 진단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3점짜리 그러니까 보기가 있는 문제라고 쫄 필요가 없어. 문법에 어긋난 문장 조사나 어미 사용 못한 단어 조합 못한 그러면 있잖아 여기에 나와 있는 역할들 중에 어떤 부분이 손상이 돼야 문법도 어긋나고 조사나 어미도 못 쓰고 단어 조합도 못 하겠어? 아니 영역 어떤 영역이 훼손이 돼야겠어? 그렇지 당연히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몇 번이야? 5번이지. 이 브로카 영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물론 추가된 역할이 있지만 리시타의 모형이나 베르니카 게신드 모형이나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알겠지? 다음 우리 다음 질문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질문은 있잖아 쉬워. 근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수는 있다고는 봐. 자 보자. 내용을 정리를 좀 할게. 있잖아 고전 논리학이 있어요. 고전 논리학에 명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긍정 명제. 두 번째
전체 부정 명제. 세 번째, 부분 긍정 명제. 마지막으로 부분 부정 명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들이 각각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기본 폼이 있대. 자, 일단 첫 번째, 전체 긍정 명제는 표준 형식이 모든 뭐뭐는 뭐뭐이다래. 전체 부정은 표준 형식이, 자 봐봐,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약간 중의적 의미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다. 아니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이게 전체 부정이지, 그치? 그러면 이상주의자가 아닌 모두가 철학자인지, 혹은 철학자면 모두가 이상주의자가 아닌지, 그러니까 좀 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 부정의 기본 형식은 뭐냐? 모든 뭐뭐는 아니지. 그게 아니고 어느 뭐뭐도 뭐뭐가 아니다. 자, 이러면 논란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모든 걸 부정할 수가 있어. 알겠지? 다음, 부분 긍정은 형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케이. 어떤 뭐뭐는 뭐뭐이다. 이게 부분 긍정이래. 어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이게 부분 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일단 이 기본 틀에 플러스로 그래, 이런 거 있잖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있잖아. 어떤 사례로 해석할 수가 있고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는 모든 칼을 쓰는 사람이 칼로 망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하기도 해를 뜻할 수도 있잖아. 그치? 어떻게 해석할지는 알 바가 아니야. 관심사가 아니야. 왜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야. 이걸 어떤 교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보겠어? 아, 칼을 쓰는 사람은 보통 망하겠구나. 전체 부정으로, 전체 긍정으로 볼 수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준아, 정신 차리셔야 돼. 자, 근데 이걸 하나의 어떤 사례로 보는 사람은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약간 부분 긍정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뭘로 볼지는 논리학의 관심사가 아니야. 자, 다음 플러스 뭐도 있냐?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에는 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봐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현실 부정적이다라는 건, 대부분이라는 건 한 60% 이상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근데 소수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이러면 한 뭐 소수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한 10% 20% 정도 떠오르지. 근데 이 두 개 다 네 가지 명제로 구분하면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전체 부분 긍정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80%도 부분이고 10%도 부분이잖아. 이 정도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분 긍정이랑 부분 부정. 그럼 이 정도도 뭐야? 관심사가 아니야.
오로지 관심사는 뭐야? 전체냐 아니냐만 관심사인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전 논리의 한계가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다 어디로 빠져야 된다는 겁니까? 대부분이든 소수든 전체가 아니면 전부 어디로 빠진다는 거야? 전부 여기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고전 논리학의 한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좋아. 좋아. 이게 다야. 이게 다고. 자, 그럼 30번 문제를 볼까? 이거 푼 사람 이 질문. 아, 그래? 아니 아무도 못 풀었어? 선생님이 못 풀었어? 아, 슥슥 풀었구나. 대충 슥슥. 어쨌든 3번 답은 있잖아. 30번 답은 있잖아. 30번 답은 4번이야. 자, 왜 4번이겠어? 부분 명제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게 고전 논리의 한계다. 그래, 내가 방금 말했잖아. 90%도 부분이고 10%도 부분이야. 정도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게 고전 논리학의 한계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였죠? 자, 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요걸 전체로 볼 것인지 부분으로 볼 것인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럼 31번 답은 5번이 돼야겠죠. 5번 선지 보면 일상언어의 문장들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 사람에 따라서 논리적 의미 달라. 뭐가 맞는지는 관심 없어. 자, 32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 자, 근데 봐봐. 문제의식이 투철한 모든 사람이 참석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건 아닌데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엄밀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이거를 엄밀한 문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엄밀한 표준 형식이 되겠지. 전체 긍정으로서. 그렇지? 혹은 어떤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참석했다라고 하면 부분 긍정으로서 표준 형식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야?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는 이 폼을 봐. 폼을. 이 폼 4개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5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표준 형식에 속하지 않으니까. 자, 33번 보자. 보기의 문장들이 표준 형식의 명제를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3번 답은 3번입니다. 자, 봐봐. 답을 보면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을 보면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런 의미가 다르잖아. 그치? 자, 3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단을 보자. 다음. 14, 35, 36. 있죠? 이게 4첨4우 양사원의 시조, 이욕설 이렇게 3가지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다는 있잖아. 읽어보면 알아. 다는 그냥 사실 그냥 현대수필이랑 비슷해. 근데 가랑 나를 어떻게 좀 여러분이 처음 보는 고전 우문에 맞닥뜨렸을 때 해석해야 하느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다는 거야. 자, 해석을 해볼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외희로다라고 돼 있어. 태산이 뭐야? 서진아, 태산이 뭐니? 높은 산이야. 큰 산이 태산이야. 오케이? 승민아, 외가 뭐야? 외?
뇌. 모르면 쓰세요. 뇌는 산이라는 뜻이야. 이 뇌라는 말은 진짜 많이 나온다. 고전 원문에서. 자, 그럼 봐. 해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안에 산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거야. 뒤에 봐봐. 오르고 또 오르며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아, 그러니까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 어차피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냥 뇌 빼고 오르면 오를 수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올라보지도 않고 아, 저 산은 너무 높아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 말하려는 건 뭐야? 목표에 어려움만 탓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나보자. 한자는 뭐 넘어가도 되고 A를 볼게. 언뜻 개였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었다가 다시 개이니 좀 어때? 날씨가 왔다 갔다 하지 그치? 하늘의 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잡아. 하늘의 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람 인정이라래. 자, 그럼 이거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 세상의 도도. 개면 비오고 개면 비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도 어떻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거 뭐라고 생각해야겠어? 설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물며 사람 인정은 어떠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뒤에 봐. 그럼 이 말의 근거가 이 뒤에 나와. 나를 기리다가 나를 헐뜯고 공명을 피하더니 공명을 구하고 세상도 사람도 이렇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알겠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꼬 구름 가고 구름 오되 산은 다투지 않음이라. 자,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꼬 이거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 봄이 다스릴 수가 없다는 뜻이지. 그럼 이것도 표현 방법 뭐여야 돼? 서리법이어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둬라.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아. 34번 보겠습니다. 이욕설도 보자. 이욕설은 내용이 이거야. 근데 이욕설은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애들도 있어. 학습 활동이 한번 나와. 교과서마다 달라. 이욕설은 이거야. 자, 집이 3칸이 있어요. 그 3칸 중 내가 가진 집 3칸을 수리를 해야 돼. 근데 2칸은 있잖아. 비를 계속 맞았거든. 근데 이거를 수리를 안 하고 오래 방치했어. 한 칸은 비를 한 번밖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방치한 지 오래된 2칸짜리는 내가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집에 가구들 다 썩어서 못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많이 들었어. 뒤에 한 칸은 비를 한 번밖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별로 안 들었고 가구들도 다 살릴 수가 있게 됐어. 이거 이해됐어?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나라의 일도 그렇다고 생각해. 어떻다는 거야? 사람의 일도, 나라는 그 다음이고 사람도 잘못된 걸 알아? 그때 바로바로 고치면 소스러 잘못된 걸 알아. 바로바로 고치면 그 사람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잘못된 걸 알고도 방치한 채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집을 방치한 지 오래되면 가구들이 전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제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걸 바로바로 도려내지 않고 내버려 두면 바로바로 도려내면 그래도 이 나라가 다시 잘 살게 될 수 있어. 근데 이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 이거는 봤으면 좋겠어. 우리 이육설의 마지막 부분에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여기 봐. 얘들아 이거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 이런 거 응? 근데
말했지. 고전 운문, 고전 산문에서는 평서문으로 말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걸 다 의문문으로 바꾼다고. 그럼 이런 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다 서리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 친구가 너밖에 없어. 내 친구가 너 말고 또 있으랴? 집 가고 싶다. 어찌 집에 가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는 거야. 그럼 니들은 이걸 다 뭐 해야 돼? 평서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전 음악 해석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냥 또박또박 하시면 돼. 근데 속뜻이 안 보여? 그럼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많은 작품을 접해야 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문을 직역을 한 뒤에 의역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속뜻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방금 가에서도 마찬가지야. 해산이 높다는 데는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왜만 높다 하고 오르지를 않는다. 뭐야? 아니 아무리 산이 높아봤자 하늘 아래 있는데 겨우 올라가면 되는데 도전을 안 하고 산만 높다고 떠드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한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34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있잖아 얘들아. 34, 35, 36, 37에서 다 하려는 이야기가 뭐야? 가는, 노력해라, 나도,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그러니까 세상은 예측할 수가 없어.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너무 한쪽에 매몰되지 않고 좀 중심을 잡아라 뭐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런 뭐야? 교훈이야. 다는 뭐야?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라. 이것도 교훈이야. 그러니까 34번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35번 보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A에서는 자연현상에 빗대어 세상 인정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 보면 있잖아. 세상이 하늘이 겠다가 비우고 비웃다가 기고, 세상도 나를 기렸다가 비난하고 공명을 찾았다가 꺼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 A는 있잖아. 그냥 왔다 갔다 한다지 이게 좋다 나쁘다는 말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핏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35번은 몇 번이 되는 거겠습니까? 1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6번 볼게요. 가는 있잖아.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다 그랬어. 그 다음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수필과 비슷하다라고 돼 있네. 그래 있잖아. 설이 한문 수필이야. 고전 수필이란 말이야. 그럼 수필의 특징은 뭐였어? 경험 깨달음이었잖아. 그치? 그럼 내가 방금 알려준 이육설의 스토리라인에 따르면 집을 고친 경험과 그에 대한 어떤 깨달음? 잘못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라는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 그럼 경험이 전반부, 깨달음이 후반부일 것이고 36번 답은 그래서 뭐냐면요. 4번이에요. 니는 기억의 사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유추한 것이다. 그래. 집을 고쳐야 돼. 근데 집을 방치한 지 오래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쓰게 돼. 사람도 똑같네. 나라도 똑같네. 이게 뭐야? 유추잖아. 여러분 유추 뭔지 기억나세요? 중학교 3학년 때 논증 방법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 뭐냐? 귀납 연역 기억나세요? 거기서 이제 유추도 배웠었어. 어쨌든 37번이니까 유추가 뭐야?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게 유추였습니다. 집을 고치는 행위랑 나라랑 사람이랑 비슷한 구성이 있으니까 유추를 했다는 거야. 자 37번 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뭐죠? 피가 샌지 오래된 것은 가구들이 못 쓰게 돼서 돈이 많이 들었다겠지, 그치? 37번 다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호미로 말했던 가래로 말했던. 자 그러면 우리 본인 성함하고 틀린 개수를 적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성수정도 포함했죠. 서술형 포함입니다. 제가 틀렸다고 한 건 틀린 거고요. 0.5라고 한 건 0.5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0.5에 3개 틀렸다면 3.5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럼 틀렸어.